안녕하세요. 이제 제2장입니다. 맥크레스는 제2장을 중세와 르네상스라는 제목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대략 다루는 연대는 500년에서 1500년. 그러니까 르네상스까지는 중세에 넣고 종교개혁을 따로 빼는 거죠. 세속 역사에서는 종교개혁도 중세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중세, 미들에이지스, 중세의 탄생, 로마 제국의 멸망은 지중해 지역 전체에 충격파를 던졌으며 기독교 신학의 발전에 심대한 영향을 끼쳤다. 이게 이제 로마 제국이죠. 대체로 라인강으로 경계를 로마 제국의 대체로 라인강으로 경계를 로마 제국의 국존 정서는 야만족들의 공격에 직면하자 404년에 무너지고 말았다. 대체로 라인강으로 경계를 삼은 로마 제국의 북쪽 전선은 야만족들, 바바리안스, 주로 저머니 독일 사람들이죠. 공격에 직면하자 404년에 북쪽 국경이 무너지고 로마 제국의 광대한 지역은 이제 프랑크족, 고트족, 반달족, 이 사람들이 다 독일 계통 사람들입니다. 네. 로마시 자체는 두 번 침공을 받는데 가장 두드러진 것은 410년 고트왕 알라리크의 군대에서 무너진 경우였다. 이게 좀 띄어쓰기가 쉽지 않아요. 네. 로마 신음들이 같이 쓰게 되네. 자, 476년까지 로마 제국의 서쪽 지역은 폐허로 변했다. 네, 주로 프랑스 지역이죠. 이 지역의 정치적 안정은 침해받게 되었고 그 결과 기독교는 불안정한 시대를 맞지 않으면 안 되었다. 불안이 더 심화된 것은 7세기에 있었던 아랍의 침략 때문이었다. 이미 이제 로마 제국은 망한 거예요. 아랍의 침략, 무슬림의 침략인데 이슬람교가 완성되고 난 뒤에 이슬람교 팽창받게 되는 거죠. 이슬람교는 바야흐로 이 시기에 아랍 사람들 가운데서 중요한 종교적 운동으로 받아들여졌다. 그래서 이미 시작된 정복의 길로 나아가게 만들었으며 결국 아랍 군대로 하여금 750년경까지 북아프리카의 전 해안 지역을 지배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로마가 남쪽은 그 지중해 남쪽인 북아프리카 전체를 로마가 지배했는데 그 전체를 이슬람이 이제 지배하게 되는 거죠. 이슬람 그때는 또 북쪽으로 진격하여 콘스탄티노폴리스 자체에 심각한 위협을 가했지만 그래도 거기는 동로마 제국이 지키고 있었죠. 또 그리고 아랍 군대는 711년에서 78년 사이에 콘스탄티노폴리스를 포위해서 공격했지만 결국은 퇴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성지 점령 지역에서 이슬람이 취한 강압적 태도는 서방교회로 하여금 큰 우려를 하게 만들었고 그로 인해서 1095년부터 1204년 동안에 연속되는 십자군 운동을 일으키는 요인이 되었다. 이게 이제 시대를 뚝뚝 떼어서 설명하는 거죠. 처음에는 5세기, 그 다음은 7세기 600년대, 그 다음은 8세기 초, 그 다음에 11세기부터 13세기까지 이렇게 설명합니다. 중세대 배경이에요. 사태가 더 복잡해진 이유는 기독교 세계 자체 안에 있었다. 그것은 9세기에서 10세기 동안에 콘스탄티노폴리스를 중심으로 하는 동부 지중해 헬라어 권역 기독교인들과 로마를 중심으로 하는 서쪽의 라틴어 권역 그리스도인 사이에 점증하는 긴장 때문이었다. 헬라어 동방, 라틴어 서방, 요것이 아직 있다는 거죠. 니케아 신조의 문구에 대하여 가지게 된 불일치의 증가는 이렇게 점차 고약해지는 분위기에 비추어 볼 때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니었다. 이게 이제 핵심이 소위 그 필리오케라는 것인데요. 서방교와 동방교의 불일치와 불화의 가장 핵심적 문제로 대두된 것이
필리오케. 그러니까 성령께서 오실 때 성부를 통해 성부로부터 성자를 통해 이것이 이제 동방교회의 기본 사상이라면 서방교회는 성부로부터 그리고 성자로부터 그래서 이게 필리오케 그리고 성자로부터 이것으로 서방교회가 했다는 것 때문에 많은 그 긴장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다른 요인들도 발생했는데 즉 라틴어 권역 로마와 헬라어 권역 콘스탄티노폴리스에 존재했던 정치적 경쟁심과 로마 교황의 권위를 더욱 주장하게 된 배경이 그것이다. 그러니까 이 동로마 제국은 황제, 서로마 제국은 교황, 서로 권력의 이 누가 더 센가 이렇게 경쟁하게 되는 거죠. 서쪽의 가톨릭 교회, 동쪽의 정교회 사이에 발생했던 최종적 결렬 사태는 보통 1054년. 네. 이것을 이제 그레이트 시즘, 오피셜하게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달라진. 예. 그러나 이연대를 결정하는 것은 어느 정도 유동적이다. 이러한 불안정이야말로 그 시대에 기독교 신학 발전의 배경이다. 간략하게 배경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기독교 신학과 영성을 일으킨 가장 중요한 촉매 역할을 한 요인 중에 하나였던 수도원의 등장을 살펴봄으로써 이 시대에 대한 우리의 탐구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수도원을 빼놓고 기독교를 설명할 수 없는 것이 특히 중세의 무게중심이 수도원으로 많이 그렇게 갔습니다. 수도원, 예. 마나스티즘 이렇게 말하죠. The origins of monasticism. 초대의 기독교 역사에서 발생한 가장 중요한 발전 가운데 하나는 수도원 제도의 발전이었다. 중세기간 기독교 신학의 발전에 있어 수도원이 가지는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이 문제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 운동의 기원은 3세기 동안 이집트의 변방 부릉 지역과 그러니까 이집트가 사막 지역이지만 일부 사람이 있을 수 있는 부릉 지역에 피신해서 이제 수도원 운동을 하는 거죠. 또 시리아 동쪽 지역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보고 있다. 3세기 동안이니까 아직 기독교가 공인되기 전이죠. 네. 상당수의 그리스도인이 정신을 산만하게 만드는 인구 집중 지역을 벗어나기 위하여 이들 지역에 거처를 마련하기 시작했다. 하나의 예는 이집트의 안토니우스는 이제 이 수도원 이야기를 할 때 처음 이야기가 나오는 사람이고 나중에 아우구스티누스가 빼게 할 때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에 영향을 끼쳤다고 하죠. 그래서 안토니우스는 혼자 수도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는 사막에서 수련과 고독한 생활을 갖기 위해 273년에 부모의 집을 떠났다. 죄 많고 정신을 산만하게 하는 세상으로부터의 도피, withdrawal from a sinful and distracting world라는 주제가 이들 공동체의 핵심이 되었다. 한편으로 어떤 고독한 수련자들은 개인적으로 따로 있어야 할 필요성을 고집했지만 세상과 분리된 공동생활의 개념, 그러니까 이제 공주, 같이 사는 세상과 분리된 사람끼리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는 공동생활의 개념이 우세를 획득했다. 하나의 중요한 수도원 제도의 규범이 될 만한 에토스, 기풍이 발전되었다. 그래서 이런 수도원이 이제 어떤 수도원의 기풍을 발전시키는 거죠. 이 공동체의 구성원들은 수도원장의 지시에 따라 규칙에 의해 통제되는 공동생활에 헌신할 것을 동의했다. 이거는 우리가 잘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수도원에서는 수도원장이 아주 중요한 그 최고의, 예. 그래서 수도원장은 이제 교회로 말하면 감독 정도의 그 권한이 있는 것입니다. 헌신할 것에 동의했다. 이 수도원의 외적 구조는 중요했다. 즉 수도원은 벽으로 둘러싸였는데 이것은 세상에서의 분리와
도피의 개념을 강조하는 것이었다. 헬라어 코이노니아, 네, 코이노니아 교제로 번역되는 이 헬라어 코이노니아는 신약 성경에서 아주 자주 사용되는 말인데 이제 공동의 집단 생활이라는 개념을 가리키는 말로도 쓰이게 되었다. 이 생활의 특징은 공동으로 의식주에서 의, 그다음에 식, 그다음에 주, 독방, 그러니까 수도사들이 사는 방을 소유하고 이런 모든 것을 다 공동체의 재산으로 본다. 그러니까 사유재산이 최대한 적은 거죠. 그리고 공동체의 살림을 위해 함께 노동하는 것. 네. 손으로 노동하는 것. 네. 영성의 핵심을 노동으로 본 겁니다. 수도원의 이상은 많은 사람에게 깊은 매력을 심어주었다. 4세기에 이르기까지 동쪽 기독교 지역, 특히 시리아, 소아시아는 오늘날 튀르키예 지역을 말합니다. 소아시아 지역의 많은 곳에 수도원들이 세워졌다. 서방교회가 이 운동을 이어받게 되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서방도 넘어갔다는 거죠. 그래서 서방 이야기를 하면 5세기에 이르러서 이제 5세기는 기독교가 공인된 거죠. 수도원 공동체들이 이탈리아, 특히 서쪽 해안 지역을 따라서 이탈리아, 그리고 스페인, 그리고 프랑스, 고을 지역까지 생겨나게 되었다. 특별히 히포의 아우구스티누스는 400년에서 425년 어간에 북아프리카에 두 개의 수도원을 건립했다. 그러니까 이 아우구스티누스의 한 일 중에 또 하나가 이 수도원이라는 거죠. 아우구스티누스에게 있어서 공동생활, 커먼 라이프, via communis라는 이 공동생활, 이란 사랑이라는 기독교의 이상을 실현하는데 필수였다. 이게 뭐냐면요. 사랑은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랑은 함께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공동체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공동체가 없는 사랑은 없고 사랑이 없는 기독교는 없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랑을 위해서 공동체가 필요하다. 이런 것이죠. 그는 지성적 활동과 영적 연구의 중요성에 대해 올바르게 평가함으로써 이 공동생활에 대한 그의 강조점을 보냈다. 지성적 활동, 영적 연구, 이런 것이 이 공동체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6세기 동안 그 지역에서 수도원의 수는 상당히 증가했다. 가장 포괄적인 수도원의 규칙, 여기 그 지역이 이제 서방을 말하는 거죠. 자, 규칙 중에 하나는 베네딕트 수도원 규칙. 이게 이제 서방 수도원의 하나의 그 표준이 되는 것입니다. The Rule of Benedict. 가 모습을 드러낸 것은 바로 이 시기였다. 누르시아의 베네딕트는 이탈리아입니다. 는 525년 어간에 몬테카시노에 그의 수도원을 세웠다. 몬테카시노. 여기가 이제 이탈리아 중부 지역에 있는 서쪽 해안 지역인 것입니다. 몬테카시노에 그의 수도원을 세웠다. 베네딕트 공동체는 그리스도를 무조건 따른다는 개념에 의해 지배되는 규칙을 준수했으며 그것은 규칙적인 공동기도, 개인기도, 성경읽기. 이게 참, 또 특별한 게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핵심이 기도와 성경읽기라는 거죠. 수도원들의 등장은 기독교 신학의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수도원은 자주 신학과 영적 활동의 중심지였다. 교부시대와 중세시대 동안에 대부분의 중요한 기독교 신학자들은 모두 수도원 공동체의 회원이나 수도원 공동체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기독교 역사 2000년 어떻게 말하냐면 처음 500년은 리더들이 교회의 감독이었다. 그리고 천년 동안은 교회 리더들이 수도원 출신들이었다. 그리고 나머지 500년은 종교개혁 이후에는 기독교 지도자들이 대학 교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캔터베리의 안셀무스, 성 빅토르의 휴고, 토마스 아퀴나스, 그리고 보나벤투라는 모두 수도원과 관련이 있는 중요한 서방 중세 신학자들에 의하다. 동방 종교에 그리스, 러시아 종교를 둘 다 포함하고 또
어, 영국 북쪽의 켈트 기독교에 있어서도 수도원의 중요성 역시 강조되어야 된다. 수도원적 기원을 가진 한 기독교 형태가 켈트 민족들과 관련된 서부 유럽 지역에서 발전했다. 다음의 내용 가운데서 우리는 자연 질서에 특별히 관심을 보인 이 특색 있는 기독교 형태가 어떻게 시작되어서 점차적으로 사라지게 되는지를 살펴보게 됩니다. 켈트인데 이걸 다 영어로는 셀틱 이렇게 있죠. 세 번째, 켈트 기독교의 등장. 자, 유럽의 켈트 지역, 좀 더 말하자면 아일랜드, 스칼랜드, 코넬, 브리타니, 그리고 웨일스에서의 기독교의 등장은 상당한 관심을 끌기에 충분하다. 이것은 이 기독교의 형태가 그 당시 영국에서 급속도로 우세를 획득했던 보다 로마화된 형태의 기독교와 상반된다. 그보다 좀 이전부터 발전했다는 거죠. 상반된 그거 한 가지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 켈트 기독교의 발생지는 웨일즈인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5, 6세기 특색 있는 선교의 중심지로 드러난 것은 아일랜드였다. 켈트의 켈트 영향력의 범위 안에서 켈트 영향력의 범위 안에서의 선교 활동의 다른 중심지는 이 시기들부터 알려지게 되어 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선교적 활동은 5세기 동안에 니니안 감독에 의해 세워진 캔디다 카사, 오늘의 스코틀랜드 갤러웨이 지역인데요. 자, 요 켈트 지역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잘 모르니까 한번 각주를 통해서 한번 제가 집어넣었습니다. 다음 이 5지역의 우리 여기 앞에 말했던 5지역의 맨섬이라는 섬을 포함한 것을 켈트 지역의 6나라라고. 그러니까 이 맥크레스는 이제 5개만 얘기했지만 원래는 6개라는 거죠. The Six Celtic Nations. 다음 지도에 6나라인데요. 어, 이게 영국 전체잖아요. 이게 영국 전체인데 첫 번째로 파란색, 이 스코틀랜드, 파란색 스코틀랜드, 그 다음에 녹색 아일랜드, 그 다음에 금색이 여기 금색, 요게 맨섬, 그리고 붉은색이 웨일즈, 네, 여기 웨일즈, 그 다음에 노란색이 그러니까 코넬 지역, 그리고 검은색이 브리타니아 지역, 여기 이제 브리타니아 지역. 그래서 이렇게 이게 이제 브리타니아 지역이 전체를 말하는 건지 브리타니아 지역은 이 브리타니아는 여기에 나오지 않았는데 프랑스예요. 네. 그러니까 요 영국 본섬의 이 핵심인 잉글랜드만 빼놓고 말하는 거죠. 브리타니아 지역은 좀 혼란스럽습니다. 브리타니는 프랑스의 서쪽 지역으로 대서양을 향해 불처럼 나온 반도 지역이다. 그래서 이 6개가 이 켈트족, 그러니까 이 잉글리시, 잉글랜드족과 구별되는 사람들인 거죠. 자, 이렇게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고요. 어, 첫 번째로 이 선교 활동의 핵심이 되는 것이 5세기의 니니안 감독에 세워진 아, 캔디다 카사, 오늘날 스코틀랜드 갤러웨이 지역의 위트혼이라는 것이다. 이 선교 거점의 중요성은 그것이 로마화된 영국의 경계 밖에 위치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당시 로마화된 기독교의 규제 없이 운영될 수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원래 처음에는 로마 가톨릭에 들어가지 않았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로마 제국 밖의 영국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스코틀랜드가 가장 핵심 지역이 되겠죠. 그래서 아, 아까 그 각주에 이어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자
우리가 보통 오늘날 영국이라 부르는 나라의 공식 명칭은 그레이트 브리튼과 북아일랜드 연합왕국,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이고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영국, 잉글랜드에서 유래한 영국이라는 그런 한자 표현으로 부르지만 국제적으로 공식적인 명칭에서는 앞의 두 단어만 따라서 United Kingdom 그리고 UK, UK는 특히 그레이트 브리튼 섬의 잉글랜드 지역, 스코틀랜드 지역, 웨일즈 지역, 북아일랜드 섬의 북쪽인 북아일랜드의 네 나라로 이루어져 있는 연합왕국인 거죠. 그러므로 대략 켈트 지역은 영국의 잉글랜드 지역을 빼고 프랑스의 브리타니 지역을 포함한 지역이라고 이렇게 대략 이해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조금 아까 얘기했던 이 영국의 어디까지가 영국이고 어디까지가 로마 제국이고 어디까지는 그 다음에 로마 제국의 그 힘에서 벗어난 곳이냐라고 하면 오늘날의 영국은 로마 제국의 율리우스 카이사르, 줄리우스 시저에 의해서 로마 제국에 합병된 후에 하드리아누스 황제와 안토니우스 피우스 황제가 스코틀랜드 지역으로부터 공격을 피하기 위하여 성벽을 쌓음으로써 성벽의 남쪽 지방은 로마였고 그 외의 지역은 야만적으로 남아있는데 그 두 개가 그 첫 번째는 하드리아누스의 이 성벽이고 그 다음에는 안토니우스 피우스는 안토니안 월이라고 이렇게 두 개의 경계가 있었다. 네. 시대에 따라 좀 더 후대에는 좀 더 올라간 거죠. 좀 더 올라간 것입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아일랜드의 복음화를 책임진 것으로 간주된 사람은 로마 문명하에서 자라난 브리타니아인으로 로마 이름으로는 마고누스 스카투스 파트리시우스로 알려지고 켈트어로는 보통 우리가 세인 페츄리라고 말하는 페츄릭이라 일리는 인물이다.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난 페츄릭은 16세 나이에 불의의 침략자들에게 포로로 잡혀 아일랜드의 콘루트 지역에서 노예로 팔리는 시세가 됩니다. 그래서 6년이나 노예로 잡혀서 살고 있는데 그곳에서 도망해서 가족에게로 돌아오기 이전에 패추릭은 기독교 신앙의 기본 원리를 발견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패추릭이 포로 상태에서 도망한 때로부터 그가 선교사로서 다시 아일랜드에 돌아온 시기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난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다. 패추릭의 회심 이야기는 그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 이미 알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7세기 혹은 8세기에 소급되는 전생에 의하면 패트릭은 아일랜드로 돌아오기 전에 프랑스에 머물렀다고 하는데 교회 제도와 보울에 대하여 패트릭이 가진 몇 가지 견해들을 미루어 볼 때 그가 남북 프랑스의 어떤 지역의 수도원 전통과 직접적 연관을 가졌던 것으로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 시기 어간에 아일랜드와 루아르 계곡 유역 사이드, Between Ireland and the 루아르 밸리에서 무역이라. 이런 게 우리가 잘 모르니까 좀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루아르 강은 프랑스에서 제일 긴 강이고 그걸 또 구조를 보려면 예, 예. 이게 이제 루아르 강인 거예요. 그죠? 예. 계곡 사이에서 무역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훌륭한 역사적 증거들이 있다. 해추릭은 아일랜드로 돌아와서 그 지역에 기독교를 확고히 세웠습니다. 어떤 형태의 기독교가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패트릭의 회심 이야기는 그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
이미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를 전제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429년경에 어느 기록은 펠라디우스라는 아일랜드 감독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이는 적어도 초기적인 교회 구조의 형태가 이 지역에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또 아일랜드의 기독교 대표자들이 아를 교회회의에 참석했다고 알려진다. 이 아를 교회회는 이게 벌써 314년이니까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기독교에 처음으로 향했던 것이 이 회의예요. 그러니까 그 밀라노 칙령이 313년이잖아요. 그래서 갑주를 보면 314년 콘스탄티누스 대제는 도나투스주의자들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갈리아 고울의 아르에서 종교회의를 개최하도록 주재하고 후원했다. 이 회의의 결과 안수는 침례자의 영적인 상태와 관계없이 유효하며 분리주의자의 베프티즘도 유효하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또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오랜 동안 의견을 달리하던 부활절의 날짜 문자도 니산월 14일 후 주일, 그러니까 동방과 서방의 차이는 주일에 돌아오게 하느냐, 요일로 따져서 서방은 무조건 그 유대력을 따라서 하면은 주일로 돌아오지 않게 되는 거죠. 자, 해출익이 이룬 성과는 무엇이냐는 아일랜드에 기존에 있던 기독교를 공고히 하고 향상시켰다는 점으로 가장 잘 이해될 수 있다. 수도원 개념은 아일랜드에서 매우 신속히 자리 잡았습니다. 역사적인 자료에 의하면 이 당시에 아일랜드는 대부분 유목민 또 부족민으로 이루어진 사회였고 어떤 중요한 영구적인 취락지를 가지고 있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유목민이라고 하죠. 세마이 노매드익한 그런 삶이죠. 고독과 은둔을 향한 수도원적 추구는 아일랜드의 생활 방식과 이상적으로 들어맞습니다. 예. 수도원 생활과 아일랜드 생활이 잘 맞는다는 거죠. 전반적으로 서구 유럽에서는 수도원 운동이 교회의 생활 가운데서 주변으로 밀려났던 것에 반해서 아일랜드에서는 그것이 급속도로 지배적인 형태가 되었습니다. 아일랜드에서는 교회가 감독보다는 수도원장을 수장으로 하는 수도원적 교회였다고 말해도 결코 과장이다. 요 얘기하려고 지금 얘기한 거예요. 지금까지 얘기한 게. 이만큼 아예 이 로마 가톨릭의 영향이 없었던 아일랜드는 교회가 수도원 중심이었다. 켈트 기독교 안에서 등장한 권위체계는 이처럼 그 당시에 로마화된 영국 교회를 지배하게 된 권위체계와 사뭇 달랐다는 것입니다. 아일랜드식 수도원적 모델은 교회 운영이 감독의 손에 확고하게 쥐어져 있는 로마식 감독 모델에 대한 위협으로 비춰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이오나의 어떤 수도원장도 감독이 그들을 공식적으로 안수하는 것을 결코 허용하지 않았으며 이러한 공적인 인정을 필요로 하지도 않았습니다. 아일랜드에서는 감독 교구, 일부 옛 감독 교구인 내지는 예를 들면 아르마 아르마치오 포에마는 이런 곳에서는 수도원적 기반 위에 재조직되었고 다른 교구는 수도원에 통합되었다. 수도원은 그 교구 안에서 생겨나 성장한 교회에 대한 목회 사역을 수도원이 책임지는 거죠. 로마의 감독 체계는 이처럼 주변으로 물려났습니다. 켈트 지역 지도자들은 세부적인 부와 지위에 대하여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이게 이제 핵심이 뭐냐는 거죠. 네. 그들은 말을 교통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나 홀시스 또한 어떤 형태의 사치도
말이, 말 타고 다니는 것이 엄청난 사치라는 거죠. 신학적으로 말하면 켈트 기독교는 하나님을 아는 수단으로 자연 세계의 중요성을 또한 강조했다. 이것이 아까도 한번 얘기를 한 거죠. 맥크리스가. 이것은 전통적으로 패트릭이 썼다고 알려진 성 패트릭의 흉패, 브레스트플레이트라는 오래된 아일랜드 찬송을 보면 특히 분명하게 드러난다. 흉패라는 주제는 켈트 기독교의 영성을 말할 때 자주 등장한다. 이것은 바울이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언급한 내용에 기초를 두고 있는데 그것은 믿는 자는 하나님의 현존과 그에 관련된 전 영역에 걸친 권세에서 보호받고 있다는 주제를 발전시키고 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에베소서 입장에서 이게 일종의 로마 군인의 무장을 설명하는 거잖아요. 그거에 비유를 한 것인데 여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 그 방어 무기들이 나오잖아요. 방어 무기들이 나오고 그다음 공격 무기 칼 하나만 딱 나오는데 어,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 에베소스 6장 10절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의 상대함이라. 영적 전쟁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하는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허리띠는 진리다. 그 다음에 가슴, 예, 요 흉배는 의의 흉배. 그 다음에 신은 복음의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이 위에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머리는 구원의 투구로 그리고 공격은 성령의 복 하나님의 말씀. 예. 여기서 말하는 우리 성경에서는 의의 호심경, 예. 의의 호심경. 그래서 stand firm then with the belt of truth buckled around your waist with the breastplate of righteousness.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우리 성경적 용어로는 이게 개혁 성경에서는 이거를 호심경이라고 이렇게 번역한 거예요. 이 찬송이 비록 구제에 있어서 주제 같은 주제에 있어서 강한 삼위일체적 성격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아는 수단으로서의 자연 세계에 매료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을 모든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실 똑같은 하나님.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때문에 자연을 지키신 하나님이 사람도 지키시다. 그런 내용이죠. 아일랜드 수도원들은 선교 활동의 중심지 역할을 했는데 그들은 종종 회로를 이용하여 기독교를 전파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선교사들 이야기가 브랜던과 콜룸바, 또 아일랜드 출신 선교사들이죠. 580년에 사망한 브랜던, 597년에 사망한 콜룸바는 이러한 선교사의 형태를 보여주는 훌륭한 예이다. 성 브랜던의 항해, The Navigation of Saint Brandon 이라는 그 1050년경에 나온 이 시에서 북쪽과 서쪽의 섬들, 스코틀랜드 해안 쪽에 있는 오크니와 헤브라이드 군도로 추정되는 까지 여행의 곳을 두고 찬미를 받고 있고 콜룸바는 아일랜드 북쪽 지방에서
스코틀랜드 서쪽 섬들에 이르기까지 기독교를 전파했고 선교 기지로서 아이오나의 선교원을 설립했다. 여기 이것도 이제 많이 알려진 얘기죠. 거기로부터 기독교는 남쪽과 동쪽으로 퍼져나가는데 또 아이던이라는 또 다른 분은 이러한 형식으로 선교 활동을 한 훌륭한 아이오나 선교사에 의해 속한다. 노썸브리아 이 왕의 초청을 받아서 아이던은 북쪽 영국의 동쪽 해안에 위치한 린디스판 섬에 선교를 위한 수도를 세웠습니다. 켈트 기독교는 프랑스까지 침투해 들어가기 시작했고 급기야 그 지역의 영향력이 증대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켈트 기독교와 로마의 경쟁자들 사이에 존재했던 긴장이 간과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켈트 기독교는 위협적으로 감독 제도를 훼손시키며 로마의 세력을 축소시키며 기독교가 문화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수도원 제도를 기독교적 삶의 규범으로 수도원 중심, 교구 중심인 거죠. 만들고자 했고 그래서 597년 콜룸바가 죽은 해가 될 때쯤이면 켈트 기독교의 비전은 분명히 우세를 확고히 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다음 세기에 아일랜드의 중심부 밖에서는 켈트 기독교가 점진적으로 쇠퇴하게 되는 일련의 사태를 맞이하게 됩니다. 역사의 우연의 일치로서 켈트 기독교의 쇠퇴를 야기한 사건은 바로 콜룸바가 죽은 그 해에 일어났는데 597년에 일어났는데 아우구스티누, 아우구스티누스 그러니까 이게 히포의 주교가 아우구스티누스나요? 네, 똑같은 이름의 아우구스티누스가 로마에서 선교사로 파송하는 거죠. 영국인들을 전도하기 위하여 그레고리우스 구교황, 그레고리우스 1세가 파송을 해서 영국으로 가게 됩니다. 이로써 로마화된 기독교의 형태가 영국의 뿌리를 내리게 됨에 따라 북쪽과 남쪽의 기독교 사이에 긴장이 조성되었습니다. 북쪽은 수도원 중심의 켈트, 남쪽은 잉글랜드 지역은 감독 중심의 로마화된 기독교 이렇게 됐다는 거죠. 전자는 켈트 전통에 계속 충실했으며 후자는 로마 전통을 따르게 되었다. 위트비 교회의 때가 되면 이게 이제 664년이에요. 요거로 이 두 개가 서로 합해지는 것입니다. 휘트비, 휘트비 종교회는 노썸브리아의 왕, 그때 말해도 영국의 왕국이 많았으니까, 노썸브리아 왕 오스위가 스테레온샬에 위치한 성 힐다 수원에서 개최한 영국의 교회회의였다. 이게 이제 그 휘트비 종교회의 보통 이렇게 해요. 이 교회회는 후에 휘트비 교회회의로 그렇게 불리게 되었다. 자, 휘트비 교회회의 때가 되면 영국 전체에서 로마의 기독교가 지배권을 확립한 것이 널리 인식되었다. 비록 그 회의가 언제 부활절을 지켜야 하느냐의 문제로 켈트 전통과 로마 전통이 이 문제에 이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초점을 맞췄지만 진정한 관심사는 캔터베리 대주교의 영향력이 증대되고 있는 것에 대한 것이었다. 이전 세기에 있었던 영국에 대한 섹슨족의 침략은 그 지역의 중요한 문화적 변화를 초래했고 기독교에 대한 독특한 접근을 포함하여 켈트 문화의 점진적 침식을 불가피하게 했다. 자, 요게 이제 영국이라는 게
앵글로족과 앵글족, 섹슨족인 거잖아요. 또 Saxon Invasion of England. 이거 이제 보면 게르만 민족의 대이동의 한 형상으로 영국의 잉글랜드 지역의 앵글족 그리고 섹슨족, 그래서 이 두 개를 합해서 앵글로 섹슨 이렇게 말하는 거죠. 주트족 등이 4세기부터 침략하였는데 앵글족과 섹슨족이 주류를 이루었으므로 이를 합해서 앵글로 섹슨, the Anglo Saxons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 700년은 확실하게 켈트 기독교의 성장이 종지부를 찍게 된 해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해에는 또한 이제 중세라고 알려진 상황이 유럽에서 시작됨에 따라 문화적이고 지성적인 결합이에요. 새로운 시대의 여명을 알린 해로 널리 간주가 됩니다. 700년경부터 11세기에 이르려면 중요한 정도의 정치적, 지리적 안정이 이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세계의 중요한 권력 집단이 이전 로마 제국의 자리를, 그러니까 이전 로마 제국의 영투죠. 번역, 이런 이전 로마 제국의 그 차지했던 자리를 대신하는데 그 새 권역이 어디냐 그런 것은 일단 제가 요거를 좀 다시 약간 정리를 다시 한 겁니다. 700년에서 300년의 공백을 두고 다시 이때부터는 이제 좀 비잔티움 소비론 얘기는 한 300년 뒤에 일이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자, 비잔티움은 콘스탄티노폴리스, 현재의 튀르키우에 위치해 있고 튀르키우에 위치해 있고 지금은 이스탄불로 알려진 해고 그러니까 비잔티움, 콘스탄티노폴리스, 이스탄불의 중심에 지합니다. 이 지역에 우세했던 기독교의 형태는 헬라어에 기초해 있고 아타나시우스나 카파도기의 교부나 다마스쿠스의 요한 등의 지중해 동부 연안 교부들의 문헌에 깊이 뿌리를 받고 있는 동방교회다 여긴 거예요. 그다음에 서부 유럽 이 지역은 프랑스, 독일 또 저지대 국가들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같은 저지대 국가 그리고 북부 이탈리아 여기를 서부 유럽 이는데 이 지역에서 지배적이었던 기독교 형태는 로마시의 교황이라고 알려진 감독을 중심으로 했다. 아, 그러나 대분열로 알려진 시대에는 약간의 혼란이 발생했는데 그때는 교황권에 대한 어, 두 개의 경쟁적 주장이 있었는데 하나는 로마의 또 다른 하나는 남부 프랑스의 아비뇽의 교황이 있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교황권이 어, 두 곳에 동시에 있었다. 그런 시대를 말합니다. 이곳에서 신학은 파리와 다른 곳들의 개성됨과 대학교들을 중심으로 행해졌고 이런 게 이제 그 서방교회를 말하는 거죠. 예, 그래서 신학의 핵심은 파리, 다른 곳들의 대성당과 대학교들을 중심으로 행해졌다. 그러니까 중세의 중기부터는 수도원에서 대학으로 신학이 옮겨가는 것입니다. 이들의 신학은 아우구스티누스, 또 암브로시우스, 힐러리, 예. 포아티에의 힐러리 예. 등 서방 교부의 문화에 의해서 기초해서 이루어졌다. 이것이 이제 기독교 번역이라면 그 다음은 옛날 로마 지역이 다스렸던 북유럽과 동유럽 그 동방 일부 그리고 스페인 지역은 칼리페이트 지역이다. 이 지역은 이슬람 통치 지역이다. 예. 이슬라믹 리전. 예. 그래서 53번을 보면 칼리프라는 말은 그냥 칼리프라는 말은 칼리파 혹은 후계자 대표자는 무함마드의 후계자들, 그러니까 혈연을 말하는 게 아닌 거죠. 후계자들로서 이슬람의 정치, 종교를 아우르는 통치권을 가진 지도자들을 의미하고 칼리프가 다스리는 지역을 칼리페이트라고 이렇게 말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칼리페이트를 이제 하나의 그 기독교 지역이 아니니까 로마 제국을 다스리는 그 부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슬람의 지역으로 대부분의 지중해 동쪽 끝과 남쪽 끝을 포함한다. 지중해 동쪽 끝이니까 그 이집트부터 예, 또 남쪽 서쪽까지 이슬람은 계속 확장했는데 1453년에는 콘스탄티노폴리스에 함락되고 유럽 전체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게 됩니다. 15세기 말에 이르러서는 자, 15세기 말에 이르러서는 by the end of the 15th century 그러나 이슬람의 스페인 통치는 언제부터 시작됐냐면 711년부터 1492년까지 이루어졌고 발칸 반도 지배는 1453년 시작했기 때문에 어, 이렇게 막 섞어서 쓰기 때문에 좀 자세하게 보지 않으면 좀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정리를 잘 했으면 하면 좋겠어요. 네. 모든 걸 다 자세하게 얘기하면 분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게 복잡해지는 거예요. 자, 15세기 말에 이르러서는 이슬람은 유럽 대륙의 스페인, 또 발칸의 두 지역에서 중요한 위치를 점하게 되었다. 여기 스페인과 발칸 55, 이슬람의 이베리아 반도 통치는 711년부터 1492년. 이베리아 반도는 이제 스페인과 포르투갈을 말하는 겁니다. 이는 거의 800년 동안 되는 기간이고요. 그리고 1453년 동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고 콘스탄티노폴리스를 새로운 수도로 삼은 왕이 오스만 투르크 제국의 술탄 메흐메드 2세였죠. 1463년에 오스만 투르크는 에게해 연안의 섬들은 물론 발칸 반도의 세르비아 지역 대부분과 그리스까지 정복하고 이어 보스니아를 합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이 지역에 이슬람 영향권들이 많이 있는 거죠. 이슬람의 전진은 마침내 15세기의 마지막 10년 동안에 스페인의 무오족의 패배와 1523년 비엔나 교회에서의 이슬람 군대의 패배로 멈추게 되었다. 이게 종교개혁 시대잖아요. 종교개혁 시대에는 이렇게 이슬람 군대를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막을 거냐, 이게 굉장히 핵심 주제예요. 핵심 사안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재심예교들이 군대를 안 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 보통 사람의 눈에 비치면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죠. 57번. 오스만 투르크는 1538년 프레레자 해전에서 스페인과 베네치아 그리고 로마의 교황군으로 이루어진 연합군을 격파하고 지중해 전역을 지배했습니다. 그러나 16세기 중반까지 끝없이 유럽으로 뻗어나가던 오스만 투르크는 1571년 그리고 기독교 연합군대에 맞선 그리스 남쪽 바다 레판토 해전에서 참패하게 돼서 거기서 멈춰졌다는 거예요. 네. 교회사에서 근본적으로 중요한 사건들이 이 중세 기간 동안에 일어났는데 다양한 이유로 인해서 콘스탄티노폴리스를 근거를 둔 동방교회, 로마의 근거를 둔 서방교회 사이의 관계가 9세기와 10세기 동안에 점점 긴장의 도를 더해가고 있다. 제가 타이프를 친 거라 오타가 많이 발생하네요. 네. 니케아 신조의 필리오케 부에 대한 이 필리오케라는 것이 이제 한 단어가 아니고 그리고 아들로 붙으니까 이제 부조 프레이즈죠. 부에 대한 점증하는 의견의 불일치는 이와 같이 적대감이 증가하는 분위기에서는 적지 않은 중요성을 지닌 것이다. 라틴어권의 로마와 헬라어권의 콘스탄티노폴리스 사이에 존재하던 정치적 경쟁 관계와 로마 교황의 권위에 대한 점증하는 주장을 포함한 다른 요인들도 이러한 적대감을 부추시켰다. 그러니까 결국 라틴어권 로마와 헬라어권 콘스탄티노폴 이게 양대 기독교권 사이에 긴장이 있다는 거죠. 서방 가톨릭교회, 동방 종교회 이 사이에 있었던
이런 갈등에서 최종 결론은 뭐 학자들마다 다르지만 그래도 보통 1054년이라고 보통 한다. 그레이트 시즘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러한 긴장으로 말미암은 하나의 주된 결과는 동방과 서방 사이의 신학적 상호작용이 이제는 서로 하지 않는다. 갈랐었으니까. 토마스 아퀴나스 1274년 사망과 같은 서방 신학자들이 헬라 교부들의 글을 자유롭게 인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작품들은 이 시기에는 이미 시대에 뒤떨어진 작품으로 여겨졌다. These works tended to antedate this period. 이런 것들이 이렇게 번역이 좀 틀렸었어요. 이러한 작업은 이 시기보다 앞선 이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말하냐면 이 작품들은 이 시기에는 이미 시대에 뒤진 작품들로 여겨졌다. 네. 헬라 교부들을 그렇게 여겼다는 거죠. 유명한 저술가인 그레고리우스 팔라마스 같은 후대 종교의 신학들의 작품들은 서방에서는 거의 관심을 갖지 못했다. 네. 동방 영성 신학자. 서방의 신학이 정교의 전통의 고구를 진정으로 재발견하기 시작한 것은 20세기가 되어서야 비로소 가능하게 되었다. 이런 실수가 20세기를 12세기로 이렇게 막 하고 하면서 실수가 생기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장에서 우리의 관심은 1차적으로 현대 기독교 사상에 심원한 영향을 준 서방 유럽의 신학의 중세에서는 중세 동안 서방 신학이 어떻게 만들어졌나 이걸 봐야 되는 거죠. 보통 중세 신학이라는 용어는 종종 이 시기 동안의 서방 신학을 가리키는데 사용된 데 비해 이, 이, 이게 우리는 미더벌 이렇게 발음하고 싶은데 이거를 우리 교수님은 이 D 발음을 N 같이 발음해요. 그래서 manyable 이렇게 발음, manyable, manyable. 이게 저는 아직도 적응이 잘 안 돼요. 중세 신학이라는 용어는 이 시기의 서방 신학이고 비잔티 신학이라는 용어는 1453년 콘스탄티노폴리스가 함락되기 이전의 시기로 대체적으로 동일한 기간에 동방교회 신학을 가리킨다. 그러니까 중세 신학이라고 말하는 것은 서방 신학을 말하고 비잔티 신학이라고 말하는 것은 동방교회 신학을 가리키는 것이다. 서강의 유럽 역사에서 이 시기 동안에 기독교 신학의 중심지들은 점점 북쪽으로 옮겨져서 중부 프랑스와 독일로 이동하게 됩니다. 비록 로마가 그 지역에서 기독교 권력의 심장부로 계속 남아있지만 지성의 중심지는 샤르트르, 랭스, 그리고 백과 같은 프랑스의 수도원으로 점차 옮겨가게 되었습니다. 중세 대학들의 설립과 더불어 신학은 학문적 연구의 핵심 영역으로 급속하게 자리 잡습니다. 전형적인 중세 대학은 4개의 학부를 가지고 있는데 먼저 교양 과목으로 교양 학부를 먼저 하는 거 다 같이. 우리말하면 학부과정입니다. 그리고 고급 학부가 3개가 있는데 그 고급 학부는 무조건 신학, 의학, 법학 이렇게 세 가지. 이거 보통 중세대학입니다. Three higher faculties of theology, medicine, and law.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요 시기에 용어 해설을 좀 보면요. 이게 조금 양이 많은데 이건 좀 다음에 해야 되겠네요. 좀 다음에 해결하고 일단 여기서 했습니다.
이런 거 우리가 다 알아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자세히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거 제가 다 읽어드리면 좋은데 어쨌든 기회가 있으면 해드리려고 하고 어쨌든 중세를 이해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내용들이니까 그 정도 기본적인 사항으로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신학적 발전도 하고 예, 가만히 비자체를 다시 나오고 이제 하고 그 다음에 사례형으로 예, 그렇습니다.